자, 곽재식 작가님. 오늘 저도 나가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보니까 서울이 최고 낮 기온이 한 영상 13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날씨가? 요즘 날씨가 심상치 않죠. 작년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느냐, 어떤 형태의 문제냐를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이제 인터넷에서 하는 조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있던 분들이 여기에 응하셨을 텐데 국민의 거의 90% 정도가 대한민국이 현재 기후 위기를 이미 많이 겪고 있다. 이미 우리가 기후 변화에 도중에 놓여 있다라는 쪽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인터넷 조사의 특성상 좀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문제 자체를 뭐 미래에 어떤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인류가 멸종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현실의 문제로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추석 때 날씨가 정말 특이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9월 말 기온이 서울 같은 경우에 최고 기온이 한 거의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에어컨 켜고 추석 보낸다. 이거 뭐 가을 출자 추석이 아니라 여름 하자 하석 아니냐. 한가위가 아니라 뜨거운 뜨가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작년 같은 경우에 가을 날씨가 정말 좀 특이했고, 근데 막 한 해의 날씨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전반적인 이 기온의 변화 경향성 자체도 지금 점점 좀 심각해지는 분위기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기후 변화 문제를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극복해야 되는 어떤 경제 문제, 산업 문제, 보건 문제로 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올해 여름은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올해 여름이요 무려 4월부터 11월까지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여름이 사실 4월에서부터 거의 11월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4월에서부터 11월. 사실상 우리나라 기후가 거의 아열대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여름 기후가 아주 특정한 소수 아주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우 더울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4월부터 11월 듣기만 해도 벌써 덥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세계에서도 이상기후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엄청 벌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작년 거를 한번 좀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되겠죠. 작년 6월 달에 나온 이제 기사를 보게 된다면 중국 각지에서 이상기온들이 특히 이제 내륙 지방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일단 뭐 베란다에다가 안테나형 조리기구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탕을 끓여 먹는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다가 녹두탕을 지금 끓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저게 끓어요? 저게 지금 태양광으로만 끓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끓는 모습들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허난성 같은 경우 베란다에서 우리 그 이제 새우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우가 저렇게 빨갛게 익어 있더랍니다. 저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베란다에 있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안 움직이네요, 새우가. 그러니까 저희 익어버린 거죠. 빨간색으로 익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 새우가 빨갛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지역이 그렇게 중국 남부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둥, 허난, 허베이 하면 우리 서울과 어느 정도 위도상 거의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작년 6월이면 제가 이맘때 홍콩에 있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신계지구에 갔다가 지하철역에 내려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등이 뜨겁게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산을 쓰고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작년 6월이 굉장히 뜨거웠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사막은 안전합니까? 사막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막하면 어디부터 떠오르십니까? 사하라 사막 아닙니까? 전 지구에서 가장 건조하다라고 알려진 곳인데 사하라 너마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하라 너마저.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데 저 보시면은 저게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얼핏 보시면 저 혹시 합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슨 사막에 물이 차 있네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때로는 허구보다 더 기이한 현상을 저렇게 만듭니다. 저게 합성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언제냐면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틀 동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1년치의 비를 이틀 동안 다 쏟아부으면서 50년 만에 정말 그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물이 고이는 저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하라 사막까지 저 정도 될 정도로 지구가 정말 이상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와, 정말 영상으로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진이 하나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자 저렇게 바다인데 시뻘겋게 변한 겁니다.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지구 종말이 다가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저거는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후 변화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예. 저 지역은 지금 보니까 이란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호르무즈 섬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흙이나 돌 보다 보면 유난히 약간 좀 불그스름한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흙이 누럴 경우에 황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흙이 좀 붉은 빛을 띠면 이탈리아어로 테라로사, 붉은 흙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토양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작물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각지에 좀 붉은 빛을 띠는 저런 흙들이 있는데요. 철분 같은 경우에 철이 우리가 녹이 슬면 좀 시뻘겋게 보이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로 철이 녹이 슬어서 산화철이 되는 그런 성분이 흙 속에 좀 많이 들어있으면 좀 붉게 보이기 마련인데 저 지역에서는 그런 산화철 성분이 유독 붉은 빛깔을 드러내는 형태로 많이 들어있고 예. 또 물에 잘 섞여가지고 빛깔이 잘 드러나가지고 저런 모습이 좀 자주 연출되곤 하죠. 근데 이제 기후 변화하고 약간 이제 연결사항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저 호르무즈 섬 같은 경우에 원래 비가 별로 안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비가 좀 많이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흙 속에 있는 그 붉은 빛이 좀 더 물에 많이 녹아나면서 예. 저런 모습이 때가 아닐 때 이상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저것도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경고로 받아들여질 때도 오겠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저것도 기후 위기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미래에는 언젠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한 번은 아예 바짝 말라버리는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가는 이 기후 현상을 기후 위플래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네, 위플래시 이 채찍이 이제 끝 부분을 위플래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후가 채찍질을 한다 이런 뜻이죠. 이제 영어권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뭐 하이드로 클라이메트 위플래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 옮기자면 딱 적절한 표현은 기후 널뛰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그러면 뭐 비가 많이 내린단 말이냐, 가뭄이 심해진단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가뭄이 심할 때는 급격하게 가뭄이 심해졌다가 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 왔다 갔다 널뛰기하는 형태의 그런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름철에 비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가뭄이라는 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아침에 머리 말릴 때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보면 네. 뜨거운 바람으로 말릴수록 머리가 더 잘 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뜨거워지고 따뜻한 공기, 기온이 높을 때 수증기가 더 잘 증발해가지고 공기 속에 수증기가 많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기후변화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물이 증발해가지고 공기 속에 물들이 더 많이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이 바싹 말라가지고 증발을 많이 하게 되니까 가뭄이 심해졌다, 건조한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산불이 나기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기 속에 물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그 물이 갑자기 내려올 만한 그런 촉발될 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갑자기 또 폭우가 나타나기도 하는 네. 가뭄과 폭우가 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기후 위플래시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LA 덮친 산불도 굉장히 컸잖아요.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번에 LA 산불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기후 변화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기후 변화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리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서 더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증발량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더 바싹 마를 수 있는 현상은 더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분위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앞으로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2월 말부터 한 4월까지 요즘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 근처에서 그렇죠. 산불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다들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뭐 산불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자, 근데 기후 위기가 일종의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 초에 일본의 노토 반도에서 지진이 좀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왜 이렇게 크게 일어났느냐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이 지진은 좀 기후와 날씨와 상관이 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땅이 내부에서 뭔가 무너지거나 꺼지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땅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될 텐데요. 네. 그러면 가만히 있는 땅 바닥이 땅 속에 있는 커다란 바위와 돌들이 왜 부서지거나 무너지기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극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나 바위 사이에 비어 있는 틈, 공극에 뭔가가 들어가서 압력을 주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예. 비나 눈이 지나치게 많이 오면 그 비나 눈이 위에서 누르기도 하고 결국은 지하수가 돼가지고 땅속 깊이 스며들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땅 속의 바위 사이에 돌 사이에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공극압을 주게 되는데 평소에 공급압을 잘 주고 있던데 갑자기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공급압을 주지 못하게 돼도 문제고 네. 평소에는 공급압이 하나도 안 들어오던 게 그날따라 그해 따라 폭우가 너무 심해져서 폭설이 심해져서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급압을 너무 심하게 줘도 문제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땅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위와 돌들에게 압력을 줘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그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기후 변화 때문에 심해지면 공급압이 갑자기 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더 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극단적인 기후 변화 사례를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상 기후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이 부분에도 궁금하거든요. 왜 생기는 거죠? 다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왜 기후가 변하느냐? 요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불을 만져보면 네. 전기장판하고는 다르게 이불 자체가 막 열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추울 때 이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갔을 때 이불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불 덮고 좀 있으면 이불 안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이불 자체가 열을 안 내더라도 사람 몸에서 나오는 체온을 이불이 가둬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따끈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으면 그 이산화탄소가 이불 같은 작용을 하는 거죠. 지구가 내뿜는 열기를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번 되튕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지구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구온난화 현상이 살짝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기후가 바뀌는 거는 워낙에 다양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구온난화로도 날씨의 변화는 크게 이상한 일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미 일상에서도 느끼고 있어요. 사실 뭐 어제 저도 패딩을 입었다가 오늘은 좀 얇은 외투를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 기후 변화 탓에 비상이 걸린 곳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 이제 3월부터 시작하면 이제 지역 축제가 벌어지는데 네. 우리가 이제 꽃이 핀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수산물을 먹으러 간다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이제 이런 다양한 축제들을 하는데 이 일정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꽃이 피는 시기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이제 봄 축제로 진해 군항제를 들 수가 있죠. 작년에 진해 군항제를 열었는데 벚꽃이 안 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벚꽃을 피는 시기를 보통 이제 벚꽃이 개화할 때 이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개화 시점을 못 맞추니까 만개 시점으로 해서 3월 28일 날 진해 군항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작년에 또 윤중로 서울의 여의도에 이제 벚꽃 축제가 있는데 윤중로 축제는 좀 늦게 시작했어요. 벚꽃이 지고 나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충남 홍성에 가면 세조개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조개가 안 잡히다 보니까 세조개와 수산물이 같이 하는 축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지난 일이긴 합니다. 올해 초입니다. 인제에 가면 빙어 축제가 있습니다. 얼어서 하는 빙어 축제인데 예. 이게 작년과 올해 취소가 됐어요. 그래요? 얼음이 얼지가 않아가지고 1월 7일서부터 26일 날 열릴 빙어 축제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제철 먹거리 축제들이 비상이면 결국에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 식탁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가 요즘 이제 경제 문제가 됐다, 산업 문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뭐 가장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농업, 수산업 이런 곳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제 북극곰이 뭐 살 곳이 없어진다 이런 게 이제 기후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이었다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과가 약간 기후 변화의 위협을 받는 사과가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게 좀 기후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과는 좀 날씨가 추울 때 잘 익어가지고 맛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날씨가 조금 서늘한 그런 때가 잘 나타나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지금 사과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한 2050년 정도면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강원도 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주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2070년 정도가 되면 거의 남한 지역에서는 사과 재배가 불가능해져서 2070년 중국에서 거의 사과를 수입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농담 삼아 주변에 제철 과일 같은 거, 하우스 과일 말고 제철 과일 같은 거 있으면 지금 많이 먹어둬라. 이게 저는 뭐 사과가 완전히 국산 사과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품종 개량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게 되긴 할 텐데 지금 먹는 이 맛 기후 변화 때문에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수산업도 좀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홍어 같은 경우에 홍어하면 전라남도, 흑산도 이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남쪽보다 그보다 좀 더 위쪽에 홍어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군산 같은 곳에서 그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홍어가 전라남도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산도 홍어 못지않게 요즘은 군산 홍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군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저 홍어 참 좋아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홍어 양이 연간 한 3,300톤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00톤 이상 거의 한 30-40% 정도가 군산에서 위판장에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홍어 잡이도 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지역 특산물들도 바뀌고 있어가지고 농민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타격을 입고 있는 생업의 문제가 됐고 일자리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기후 변화의 영향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사과 참 좋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근데 이게 물론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당장 우리한테 보건 그러니까 전염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전염병 문제라고 하면 저는 뭐 항상 제일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게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요? 얼핏 생각하면 말라리아 뭐 이거 열대지방에서만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말라리아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많이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열대지방에 정말 말라리아 많이 나타나는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긴 한데요. 온대지방에 많이 분포가 있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발생수 뭐 1, 2위 할 때가 거의 뭐 요즘 매년입니다. 말라리아 발생하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쯤 해가지고 말라리아가 거의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한국에 말라리아 없어졌나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90년대 후반부터 말라리아가 계속 생기고 있어가지고 2010년대 들어와서 매년 한 뭐 200-300명, 300-400명씩 환자가 계속 나왔고 그러다가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환자 수가 더 늘어나서 최근 1, 2년 사이에서는 거의 700명씩 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는 말라리아 뭐 경보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도 경보가 발효되었었던 적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 말라리아가 심각해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어떨 때는 이제 열대 지방을 품고 있는 멕시코 같은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환자가 더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제 말라리아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특이한 현상이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말라리아를 옮기는 매개체가 말라리아 모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기라는 동물이 여름에 잘 활동하잖아요.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이 길어지면 그만큼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모기가 더 먼 곳으로 더 다양한 곳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을 테니까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의 위협에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뭐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이라고 하니까 더 극성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자 지구 온난화, 이 따뜻해지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빙하가 어쨌든 녹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를 드릴 텐데요. 자, 녹은 빙하에서 땡땡땡땡가 부활한다. 땡땡땡땡이 부활한다. 네. 작가님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답은 아닐 것 같은데 녹은 빙하에서 부활하는 거 하면 아기 공룡 둘리 아닌가? 아기 공룡이 부활한다.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솔직히 둘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답은 아닌 것 같네요. 답은 아니고요. 정답이 뭐죠? 정답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요? 네. 그렇죠. 녹은 빙하에서 바이러스가 부활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그 최근에요. 코펜하겐 대학교의 그 지구과학 연구소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최근 20년 동안에 그 그린란드의 그 녹는 빙하의 녹는 속도가 5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그린란드 거대한 땅에 빙하가 만약에 뭐 당장 일을 아니겠지만 만약에 저게 다 녹는다면은 이 해수면이 6m 정도, 최소 6m 정도 올라간다. 이런 이제 그 과학자들의 예상이 있거든요. 6m가 해수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같은 경우에 2.76% 국토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정도 국토가 사라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바로 이 얼음 속에 갇혀 있던 고대 무언가가 나오는데 이게 고대 유물이면 좋은데 고대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의 백신 같은 것들은 오랜 축적된 어떤 그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백신이 개발이 되는데 고대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죠. 이거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큰 재앙인데 이 기후 변화가 계속되니까 생태계의 균형까지 깨진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벌어지는 현상 자주 언급되는 편인데요. 예. 이 지역에 이제 바다 거북이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 뭐 파인딩 니모를 찾아서에도 보면 이제 바다 거북이가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다 거북이가 이 지역에 사는 바다 거북이 종 중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결정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어난 일부 군락지의 이 바다 거북이 암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 99%가 암컷만 태어났다. 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수온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모를 찾아서 속편이 나오면 거기 등장하는 바다 거북이들은 다 암컷만 나와야 되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암수가 안 맞으면 다 멸종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 균형이 크게 파괴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저런 식으로 생태계에 좀 민감한 지표종으로 많이들 보고 있는 것이 뭐 다음 주 수요일 경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리 같은 동물들 기후변화 지표종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고 물에서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기후와 날씨에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리 같은 동물들을 어떻게 하는지 민감하게 좀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동물의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있을지도 않을까 좀 걱정해야 되는 때도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다가 좀 심상치 않은 게 굉장히 좀 해괴망측한 물고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인데요. NGO 단체가 상어를 이제 연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 심해어가 포착이 된 거예요. 저게 200m에서 2000m 하는데 저게 이제 이빨이 좀 날카롭게 보이고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이제 발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지역에서 스스로 빛을 저렇게 이제 서치라이트처럼 비치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과거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사체가 발견됐는데 저렇게 헤엄치는 모습 발견된 건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포획하려고 했는데 상처를 입어가지고 포획하지 못하고 저렇게 영상으로만 담아서 보기가 좀 흉측하니까 악마의 물고기라고 우리가 좀 불리긴 하는데. 힘에서 있었고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샌디에고에서 바다 표면을 떠다니는 이제 뱀 같은 것을 지금 이제 보이시는 거죠. 저게 이제 갈치류 정도인데 저게 3.6m짜리였습니다. 저것을 이제 포획을 해서 저것도 심해어인데 그것을 이제 연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2024년 11월에 강릉 경포에서 투라치라는 저게 이제 투라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치와 비슷한 건데 저것도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저것을 포획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 스페인, 미국, 우리나라 가리지 않고 저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덴마크에서 현재 이런 조치까지 나섰다고 하는데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덴마크에서 한 글자입니다. 무엇에 세금을 매긴다.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정답은 바로 소입니다. 소요? 사람이 아니라 소에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 소가 이 연간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1년에 6.25톤 정도가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이대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세금을 부과해야겠다라는 건데 그 1톤에 120 크로나 그러니까는 16유로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 결국은 소에까지 세금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일상에서 저희가 쭉 이렇게 기후 위기 얘기를 해왔으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거 그렇지만 더 잘하면 좋을 걸로는 분리수거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규모의 아주 거대한 알루미늄 재활용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 영주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거 재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는 도래에서 꺼내서 쓰는 것보다 재활용해서 쓸 경우에 훨씬 더 적은 전기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활용을 잘하면 소모되는 전기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료의 소요량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그마한 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기후 위기 대응 방법까지 제언을 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